에, 이제 요번에 낸 책은 그 다시 근대화를 생각한다. 이 책은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인데 제가 부제목으로는 박정희가 옳았다 2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이 책입니다. 첫 번째 이제 2019년에 발간됐습니다. 2019년 7월 19일자로 이렇게 이제 발간이 돼가지고 쭉 나왔는데요. 이거 짧은 책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이 책도 꼭 좀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 책을 읽는 시대는 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여전히 활자 매체, 활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디지털의 사실은 이제 이런 동영상으로 그리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정보로 다 저장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기억될 수 있을 만한 이런 과학적 뒷받침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정리해 나가고 생각을 하는 데는 역시 이제 활자로 된 어떤 컨텐츠를 정돈해 나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전히 이제 종이에 조금 더 익숙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뭐 그게 디지털 정보가 됐든 말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됐든 어떻든 간에 이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 간에 계속 이렇게 짚어나가고 하는 게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에 제가 부제를 박정희가 옳았다 2 이렇게 붙였지만 첫 번째 저작 책의 부분과는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사실상 두 번째 책은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계기로 해서 살피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일종의 역사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르게 또 표현을 하자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업적 그 시대의 성취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는 부정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고 폄훼하는 사람들도 경제적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때로 막 그냥 시비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러서 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맞장구를 쳐주듯 이제 막 그냥 무난하게 정치는 좀 아쉬웠다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박정희 옳았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조금 이제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또 그 시대의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 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늘 강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박정희 옳았다 일본을 내는 그 정부 시기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가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독재라는 어떤 그 얘기를 사실은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횡행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이고 하지만 학문적으로도 사실은 독재라는 개념, 딕테이터십이라는 용어들은 좀 곤란함이 있는 용어입니다. 은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로마 때죠. 로마사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집정관 이런 개념을 아마 들어보셨으면 다 아시죠. 로마 때 그러니까 뭐 카이사르 역사들 예전에 이제 보셨던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 기억이 조금 나실 텐데 그때 로마에 집정관이 있었고 그리고 집정관은 이제 다수 복수로 이렇게 때가 있었고 근데 비상시에는 그러니까 독재관이라고 칭하는 이제 우리 말로 하면 독재관이라고 칭하는 그렇게 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미국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제 최초의 이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근대 정치적인 어떤 혁명으로 이룩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미국이 최초였겠죠. 근데 미국의 이제 대통령제가 그 실제로 대통령제로서의 출발이기도 하고 최초였는데, 그때 설정된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대통령의 미국 프레지던트의 내용은 로마에서의 집정관과 독재관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총리의 이제 권한과 위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짚어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식의 개념을 쓰자면은 집정관과 독재관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재라는 개념을 쓰면서 무엇을 비판하고, 물론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험스러운 어떤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푸틴 같은 독재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죠. 그러니까 어떤 그 비난의 함의에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 비상한 시기에서의 주어진 직분의 의미로서 써졌던 독재관의 개념, 그리고 집정관과 독재관을 합쳐놨던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근대적인 어떤 그런 프레지던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통령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나폴레옹도 그 몇 명 통령 중에 한 명이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 그래서 처음에 뭐 부정적으로 쓰였던 개념들도 아니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근대 이제 민주정이 이제 무르익어 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격통의 이제 우여곡절을 겪어가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다른 함의를 좀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마르크스가 그런 개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때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개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을 이제 뭐 독점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또 다르게 딕테이터십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쓰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재라는 개념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쉬운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파리적인 입장에서 악의를 품고 혹은 특별히 더 깊게 헤아려 보지 않고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독재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뭐 어쨌든 정치는 그러지 않았나라고 넘어가기 쉽겠지만, 그때 제가 2019년도에 공개석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로 세계인 모두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독재자에 대해서, 현대의 독재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히틀러, 스탈린, 모텔토, 그리고 가깝게는 킬링필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폴포트 같은 경우에 그때, 그러니까 크메르, 캄보디아의 인구가 약 800만 남짓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줄여서 보는 쪽에서도 통상 250만을 학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택동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나가면서 100번 양보해서 희생자 숫자를 줄여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3천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5천만 정도가 희생됐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스탈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맹렬하게 스탈린을 연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스탈린 치하에서도 5천만 정도가 희생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숫자를 더 줄여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렇죠. 히틀러 같은 경우 2차 대전에 그 뭐 서로 간의 전쟁이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거 말고 유대인 학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 부인할 수 없는 600만을 학살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일성은 그리고 가까이 우리 바로 휴전선 이북 쪽에. 근데 이걸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작년이었습니까? 재작년이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이 판매 금지가 됐죠. 나왔을 때. 제가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 감동받고 좋아한다라 이영이 있죠. 리영이라고 하는 사람, 자칭해서 자신을 리영이라고 칭하는 전환시대의 논리. 그 다음에 뭡니까 8억인가의 대화 뭐 이런 전환시대 논리가 몇 년도에 나올 줄 아십니까? 출간된 지? 60몇 년도 아니에요? 아니 60년도는 아니고요. 70년도 중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극악한 뭐 정치적으로 탄압이 좀 암흑시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나올 책 다 나왔습니다. 전환시대 논리 그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위 이 386 지금 586이 된 86운동권 이 말썽 많은 세대의 교과서 역할을 했었던 그 해방정사의 인식이라는 책도 바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리영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용상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 때문에 반공부 문제와 저촉되는 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책 자체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 거죠. 표현의 자유라든가 양심의 자유니 뭐 이런 식의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로 현행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저촉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짚어보고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리영이가 뭐 조사도 받고 그리고 뭐 책을 출판했던 창비 같은 경우에 뭐 그 문제가 출판을 일단 정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유신시대 극악하게 탄압했다? 아닙니다. 문재인이 더하죠. 회고록을 그리고 5.18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5.18 같은 경우 그것을 신성치하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 오케이 좋습니다. 입장이 다르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말에 대해서는 말로 글에 대해서는 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자유민주 사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식입니까? 딱 불가침의 신성으로 딱 설정을 해놔두고 5.18을 어쨌다 못오겠다 명예훼손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리영이가 자신이 낸 책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고 법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반공법 문제였었는데 그 반공법조차도 제가 박정희 노라타 일본에서 자세히 써놨지만 사람들이 제가 질문을 하면은 맞추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반공법 제정을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반공법 제정을 그러니까 그것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라고 하면은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통상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장면 정권입니다. 예. 여기에 제가 박정희 노란다 일본에서 자세히 좀 서술을 해놨습니다만 5.16 직전의 상황이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뿐만 아니라 장면 총리 집을 내고 사고 소위 혁신계 좌익들이죠. 데모를 하면서 마침내 밤에 횃불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김일성 만세도 터져 나옵니다. 이런 식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워낙에 소위 혁신계라고 이렇게 내걸면서 그냥 좌익들이죠. 그러니까 해방공간을 거치고 유교를 거치고 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식의 용어는 이제 금기시대에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뭐 혁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따지면 그냥 좌익들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4.19 세대였던 이영일 전 의원 이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4.19 세대의 한 주역 세대이시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하셔서 예전을 회고를 하시면서 그 장면총 그러니까 4.19 직후부터 5.16 전까지 이 격동의 시기 동안 벌어졌던 상황들을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니까 전국에서 잠재되어 있던 공산분자들이 온열의 날파리 때처럼 몰려들고 날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회고도 아닙니다. 그때를 기억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면 정권이 반공법 제정을 시도를 합니다. 내걸고 도저히 안 되겠다. 왜요? 민주당이 허약하고 엉망진창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침공, 용공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선을 넘어간다. 막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공법 제정을 갖다가 내걸고 시도를 장면 정권이 하는 겁니다. 못합니다. 혁신계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세력 자체 내에서도 구파 신파의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무조건 반대 그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반공법 제정 반대뿐만 아니라 기왕에 존재했던 모든 그 관련한 체제 수호를 위한 모든 법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싸움들이 시작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공법 제정은 그때 제기가 됐던 겁니다.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74년도에 그 인혁당 사건, 민청학년 사건, 2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이런 관련해서 제가 박정희가 옳았다 일본에서도 좀 써놓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운동권 시절에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교육을 시켰던 사실관계들을 담담하게 서술을 하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운동권 시절 인혁당, 통역당, 해전, 난민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혁, 통역, 해전, 난민전 4대 공안 사건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인혁당, 1차 인혁당 사건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인혁당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역당 사건, 그 다음에 2차 인혁당 사건이 있지만 그 민청한 사건이, 그 다음에 통역당 사건, 68년도에 통역당 사건이 있을 때 또 해방전략당 사건이라는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난민전 사건은 남조선 민족 해방전선 사건은 그런 명칭은 좀 들어보셨을 거고요. 난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이러저러한 사람들, 그 시인 중에 김머식이라는 사람, 이름 여기가 김남주죠. 이름이 아마 이 사람의 그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거를 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을 잡게 되면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난민전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쭉 있었습니다. 흔히 반박정희 민주파리 세력들은 박정희 시대의 극악한 탄압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2차 인혁당 사건에서 이렇게 체포된 이런 사람들을 사형을 했죠.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무도하고 천인공날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인혁, 통역, 해전, 난민전 이 4대 공안 사건, 선배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용공 조작은 없었다. 이것은 남한 변혁운동의 피 어린 발자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는 그대로 후배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용공 조작은 없었습니다. 공산 좌익운동이었어요. 변혁운동이라고 하는 게 남한 변혁운동의 피 어린 발자취 혁명운동이죠. 좌익운동인 겁니다. 표현을 바꾸고 있어서 버린 거죠. 한국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바꿔놓고 하고 있었을 뿐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좌익운동을 했었죠.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민주화운동, 크게 민주화 이런 부분 흐름들이 있었죠. 특히 YS, 김영삼 그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YS가 무슨 좌익은 아니죠. 반공주의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이른바 범민주 진영에 직결되어 있는 수많은 많은 세력들 저부터가 그리고 86 세대의 소위 민주화 운동을 기초로 내걸던 운동권은 좌익운동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빨갱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그냥 좌빨이라고 그냥 손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이 뻔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특히 유신 시대에 그러한 어떤 상황에 비추어 볼 때는 너무나도 사실은 자제대가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링컨 대통령. 링컨 이 사람 뭐 민주주의의 성자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의 기념관 어마어마한 좌상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성자 같은 모습을 이렇게 돼. 근데 실제 통치를 어떻게 했느냐? 영장제도를 정지시켜버립니다. 영장제도를 정지시켜버리고 영장 없이 그냥 군을 동원해가지고 바로 체포를 하는 영장 없이 체포해버린 사람이 13,000명입니다. 13,000명을 체포를 합니다. 비판적인 어떤 언론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어떤 뉴욕의 비판적인 언론사 두 군데 계속 비판적인 어떤 글들을 쓰고 하니까 군이 그냥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저거 바로 폐쇄시켜버리고 저 언론사 두 개 폐쇄시켜버리고 거기에 대표와 편집장을 체포해오라. 영장 없습니다. 그렇게 정지시켜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에 비해서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통속적으로 보면 양반입니다. 양반. 그렇게 순하게 진행될 수가 있느냐? 실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저는 2차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년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 안다기보다 적어도 들었습니다. 그들 당사자들 자신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혁당 사건에 연루됐던 그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됐던 모든 사람들이 좌빨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어떠한 사람들은 인혁당 관련자들이 맞고 그 다음 그 인혁당 2차 인혁당 불가피하게 사형집행을 당해야 했던 이 사람들은 맞습니다. 왜 아니라고 우겨요? 그러면 안 되죠. 자신의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신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면은 그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근데 다 느끼시겠지만 좌빨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숨쉬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달고 있어요. 숨쉬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속여나갑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의 과정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상대에게 불가피한 최소한도의 비상조치에 대해서도 모든 걸 다 덮어 씌워버리는 거죠. 74년, 75년도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유신으로 돌입하게 되던 그 시절 상황들이 또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닉슨 독트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국 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킵니다. 아시아의 각국의 나라들도 이제 자기 방위는 자기가 알아서 해라.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의 통보가 오고 실제로 그때 키신저가 한국 정부에 직접적인 통보를 하고 미군을 갖다가 철수시키고 한 부분들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미국의 동맹국가로서의 그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위기가 또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월남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도 좋다는 것인가요? 물론 이놈들 겉으로는 민주파를 내걸고 있는 이놈들의 행태를 보면은 그러고 싶어 했겠죠.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냉철하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냉철하게 냉엄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늘 제가 강조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옳았다 부분에서 이 얘기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에서는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조금 얘기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만 예.